안녕하십니까. 9월 아침 수모입니다. 한수 모의고사 3회 문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실은 해설 강의를 할 때 뭘 좀 중심을 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는 편인데, 원래 목표는 해설 강의를 무조건 1시간을 넘기지 않는다가 제 목표인데 오늘은 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문학이 생각보다 앞에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예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고전소설 수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요 장백전 여러분들 잘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맞았어도 시간이 되게 오래 끌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요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약간 이제 고전소설 요훈련한다고 생각하고 얘가 연계와 무관하게 그냥 비연계지만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이 하나 있다면, 요거 지금 듣기 전에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이게 퍼스 눌러놓고 한번 좀 지문을 읽고 나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같이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퍼스 딱 눌러놓고 한번 읽고 그 다음 제 설명 듣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떠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비연계 고전소설입니다. 장백전인데 어쨌든 실전에서 고전소설이 비연계 뜰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수능 전날이다 하면 고전소설은 딱 2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누가 누군지 인지하는 거. 제 수강생들은 너무 많이 들은 말일 테지만 일단 이게 돼야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특히 고전소설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인물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해하는 게 주로 이제 인물관계. 당연히 그릴까 말까 하면 그려도 되는데 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호칭어. 그러니까 얘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계속 인물관계만 잘 그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물관계가 잡히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호칭값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모르는 것들은 기출 보면서 채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발화와 행위의 의도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 딱 2개 깔아놓고 너희들이 어느 정도 읽었나 확인한다라는 느낌으로 실전에서 요만큼 읽을 수 있나 딱 그 얘기 한번 해볼 테니까 본인 읽은 거라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 중략 부분의 주어를 앞에 끊어버려요. 앞에 쫙 끊어버리고 지금부터 편하게 한번 얘기할 건데, 나는 지금 분명히 말하지만 니네가 중략 이전을 읽었다고 생각하고 바로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줄에 자원수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주원수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상황 자체가 니네가 둘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 상황 자체가 니네가 솔직히 말하면 좀 낯설죠. 그러니까 원수가 보통 주인공이 보통 원수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원수라고 하면 전쟁 났을 때 총사령관인데, 보통 니네가 일반적으로 고전설에서 원수 하면 일단 총사령관이니까 보통 주인공이 하는 건데 그게 보통 한 명인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둘이지. 근데 물론 이제 니네가 보기부터 좀 읽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보기에서 두 영웅적 인물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왁구를 잡을 수 있는데, 일단 그것과 무관하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사실 쉽지는 않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이제 장원수랑 주원수가 한판 붙는 상황입니다. 둘이 이제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영웅적 인물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얘는 명황제라고 칭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둘이 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이쪽에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세 번째 줄에 원수 동그라미. 얘가 누구예요? 장원수죠. 이렇게 읽어줘야죠. 그래서 이제 얘 편에 이제 편가르기 해야 되니까 이정이라는 애를 부장으로 내세워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이제 유문정이라는 애가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붙은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백운현이라는 애가 유문정의 말을 찔러서 떨어뜨렸죠. 이제 이 장면이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는지 보세요. 편 가르고 있죠. 장원수와 주원수를 갈라놓고, 이 가르는 것 자체도 익숙하지 않은데 일단 이렇게 편을 좀 가르면서 읽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 유문정이 조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정도를 읽었으면 되는데, 중략줄거리 한번 밑줄 한번 쳐볼래요? 철관도사는 장백의 꿈에 현몽하여 주원장이 황제가 되는 것이 하늘의 뜸을 일러준다. 주원장은 전투의 형제가 불리하니 친정하는 표를 받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니네가 해야 됩니다. 장백, 자원수, 주인공, 장백전이잖아요. 그 다음 주원수, 주원장. 참고로 이건 역사가 스포긴 한데 얘가 황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니네 혹시 아는 사람 알지 모르겠지만
명나라 황제 이름이 주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역사적 실화를 기반으로 허구적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얘가 황제가 돼야 돼요. 이게 역사입니다, 실제로. 주원장이 정말 이름이 주원장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명나라 황제가 되고. 근데 어쨌든 주인공은 얘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요 상황. 그래서 이제 이름까지 딱 대응한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중략 이유를 읽을 때 너희가 어딜 좀 보셔야 될 것 같냐면 씨에 눈물을 흘려 말하기를 있죠. 그 다음 줄에 밑줄 한번 칠게요. 장백의 진위를 알지 못하니 자세히 알고자 할진데 비록 조정에 웃음이 되나 첩이 한번 전장에 나가고 얼굴 보면 자연정을 피하는 윤호하소서라 그랬는데 결국 니네가 좀 알아야 되는 건 황후가 장백이라는 이름을 받자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장백이라는 애를 내가 아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다. 일단 이게 지금 이 발화 의도잖아요. 내가 직접 전장 가가지고 얘 얼굴 보면 내가 이거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부탁을 하니까 주원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안 내보내고 싶은데 일단 가긴 가야겠고 얘를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줄 내려가면 6이라는 애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데려갔는데 6이라는 애가 나와서 뭐 장백이 너무 세니까 뭐 사실은 걱정했는데 이제 황제께서 오시니까 이제 우린 근심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의 형광펜 들고 밀어봐요. 갑시다. 전장의 승패는 예사라. 어찌 승상의 허물이 있으리오마는 보자마자 6이가 일단 승상임을 알 수 있죠. 이제 황후께서 칠행하면 적장의 성명 의심하여 동정을 하고 점이 무슨 계교로 장백을 가까이 유인하리오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주원수가 6이한테 야 황후가 장백 보고 싶다는데 어떤 계교로 볼 수 있게 하겠냐라고 좀 계교를 좀 요청합니다. 두 줄 내려서 바라 싹 다 묶어봐요. 패공이부터요 피하는 이를 칭하소서.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 지금 너희가 읽어야 되는 건 결국 뭐냐면 주원수가 유기한테 야 어떤 계교로 장백을 볼 수 있게 하겠니? 라고 해놓고 유기가 뭐 한 거야? 계략을 꾸민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쉽게 말할게요. 발화 의도죠. 유기의 계략입니다.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패공이 황후와 다툴 때 홍문현 전체를 베풀고 영웅이 구름 내듯 한자의 칼이 속 들어서 일로 보건대 두려울 바 없거니와 이제 성중에 잔치를 배설하고. 참고로 배설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갖고 막 웃으면 안 돼요. 그 배설이 아니에요. 음식을 깔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 장백을 불러. 그러면 반드시 염려해. 그 얼굴을 보아 그 사람이 아니거든 병을 매복하여다가 파리니 피하는 이를 칭하소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일단 파티를 열어라. 괜찮으시죠? 그리고 가서 장백을 불러라. 그래서 맞으면 모르겠고 아니면 매복해놨다가 치면 된다. 이런 계략을 꾸민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 현재 6위가 계략이다. 이 발화 의도를 파악해달라. 그래서 뭘 보내냐면 격서를 보내게 되죠. 괜찮으시죠? 됐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최소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격서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발화 의도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계략입니다. 괜찮으시죠? 뭐 그 이후에 잠깐 가겠습니다. 알파벳 탄식하기를 잠깐 갈까요? 그러니까 장백하고 주원수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장백이 이제 탄식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나 예전에 사실 남매가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그래서 막 산산 타고 그걸 들은 황후가 네가 내 동생이냐? 이러면서 이제 둘이 만나게 된다. 이게 이제 내용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딱 요 정도의 틀로는 읽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읽은 거랑 특히 실전에서 이거는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인지를 하면서 동시에 6위가 지금 한 발화 내지는 6위가 쓴 격서가 장백을 부르기 위한 계략이다 라는 의도 파악 정도는 되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볼 만한 아주 괜찮은 지문이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딱 요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18번에다가 별표를 5천만 개 박아봐. 이게 지문을 읽은 것과 별리 문제도 좀 까다로운 게 사실 이 세부일치가 답선지는 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오답선지를 제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왕 연습할 김에 일단 기억으로 지우고 눈으로 확인한다. 이거 기본 스탠스인데 얘가 쉽지가 않은 게 1번 선지 형광펜으로 밀어볼래? 황후는 자원수의 목소리가 익숙함을 느꼈으나 자원수의 외양이 동생과는 달라 의심했다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단을 얘기할 때
쉽게 말하면 지문 돌아갈 때 이게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이게 세 번째 단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7페이지에 있는 단이 세 번째 단입니다. 세 번째 단 첫 번째 줄 끝에 가서 밑줄 한번 칠게. 차시, 황후가 주렴 사이로 자세히 보니 과연 장백이다 신수가 건장하여 어려서 보던 모습이 변하나 성음이 익은지라 했으니까 1번 선지가 꽤나 그럴듯해요. 아, 왜냐면 지금 니네가 지금 집중하는 건 목소리가 익숙하냐, 오케이. 그 와중에 외양이 다르다, 오케이. 컸으니까 달라졌다. 지금 이 말만 딱 보면 되게 그럴듯하죠. 뭐가 틀린 거죠? 의심한 게 아니죠. 이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장원수의 외양이 동생과는 달라까지 맞는데 그걸 의심했냐고. 아니, 반가운 중이라고 했단 말이야. 괜찮아? 그래서 이거 쉽지 않고요. 그 다음 3번 선정부터 갑시다. 6위는 주원수에게 장원수가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병사를 매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랬는데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아니라 확인할 사람이 아닐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닐 경우를 대비해서 매복해야 된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돌아가서 확인하게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4번 선지요. 주원수는 외적의 공적으로 어수선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황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라 그랬는데 얘는 그런 적이 없고요. 황후가 만류한 적이 없어서 틀리고요. 5번 선지. 이정은 군사립고 명진으로 쳐들어가 옥새를 강탈하는 유문적군이면 유문적이라 처단했다 그랬는데 처단한 건 이정이 아니라 대군현입니다. 이거 주체 비틀어서 냈죠. 아니 물론 이정이 명진으로 쳐들어간 것도 아닌데 주체 됐죠? 그러니까 내 말은 답은 2번을 고를 수 있어. 2번 선지는 안 어려워. 장원수는 명예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약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잔치에 참석할 결정했다. 얘는 편한데 얘네가 이걸 따질 때 2번을 그냥 찍기보다는 다른 걸 지워줘야 마음이 편할 건데 또 하나 얻어갈 건 1, 3, 4, 5도 많다 이거지. 이거 얻어가란 얘기야. 일일이 이걸 확인할 수 있느냐. 19번 답 3번 잘했죠. 니은을 보니 장원수는 유기가 그 공을 치하여 대연을 여는 것이 자신을 해칠 흉계임을 간파하여라 그랬는데 흉계임을 간파한 게 아니라 흉계인 걸 의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가 만가 긴가민가인 거지 간파한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9번에 답은 3번이고 20번에 답은 적어봐. 시간. 얘네 시간을 더럽게 끌어요. 근데 요즘 이런 유형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일단 확인해야 되는 게 A부터 F까지 누가 주체인지를 확인해야 돼. A는 장원수야. B는 유문정이고 C는 황후. D는 장원수, 황후. 이걸 해놔. 그러면 일단 1번은 지워져. 왜냐면 A랑 B가 동일한 주체는 아니니까. 근데 네가 생각해봐라. 세상에 어떤 출제자가 이걸 동일한 주체인지 다른지 이걸 판단하게 물어보겠냐. 그게 아니라 결국은 내용 파악이 정확히 됐냐는 거야. 제가 설명드릴게요. 답이 2번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말해줄까? 2번 선정부터 밀어봐. A와 D는 동일한 주체가 자신이 차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있다고 여겨 보인 반응이다라 그랬잖아요. A, 장원수가 대로한 거거든. 왜? 명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주원수가 쳐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D, 분기대발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 명제가 직접 왔다. 주원수가 직접 왔으니까.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주원수가 쳐들어오니까 둘 다 화났어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갖고 싶은 건 이 천하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계속 하는데 주원수가 걸림돌이 된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반응이니까 답이 2번인데 얘를 한 번에 찍고 밑에 안 보기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3, 4, 5를 지울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 3번 선지. C와 F는 동일한 주체가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자신의 예상이 옳음을 확신하고 보인 반응인데 F는 몰라도 C 같은 경우는 장백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 확신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와 E는 각기 다른 주체가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자신의 과거사를 상대에게 털어. 근데 장원수가 주원수한테 한 발화는 내가 어렸을 때 남매가 있었다지 이게 설득하고자 한 발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의도 파악 잘하라는 얘기고 5번 선지는 E와 F는 각기 다른 주체가 오랫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장애 요인을 한탄하며 그랬는데 장애 요인이 없어. 둘이 만나지 못한 건 그냥 운명적인 거지 장애 요인이 따로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가 제낄 수 있냐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늘어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잘냈어 이것도. 전 개인적으로 21번이 상당히 깔끔했다고 생각해요. 답 3번이죠.
이 문장은 옥새를 취하였으면 진천작게 들어야 되는 장백을 질책한 반면 유기는 옥새를 취하였으니 또한 큰 공이라면 장백을 존중하는 통해 명진에서 천자로서의 장백의 자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음을 알 수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적어볼래요? 사실 확인이지만 사실은 발화 의도. 이것만 알면 끝나요. 왜요? 명진에서 천자로서의 장백의 자격에 의견이 분분했으면 아니죠. 왜? 유기가 존중하는 건 뭐니까? 계략이니까. 진심이 아니야. 그냥 끌어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냥 계략이지 진심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쉽게 말할게요. 의도 파악이야. 괜찮으시죠? 그래서 얘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 난이도가 쉽지도 않고 문제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서 고전소설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그래도 꿋꿋이 잘 갔을 것 같은데 약한 사람들은 얘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수능 전에 요 정도는 좀 연습해보면서 피지컬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고전소설 비연계인데 일부러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수필복합 들어갈 건데 일단은 그 첫 번째 그 가작품 부연오정기 얘는 이제 여러분들 그 수능 완성 연계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수특이 아니니까 수완을 아직 안 봤을 거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너무 메인 작품은 아니니까 잘 안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요 한 수에 있는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능 완성에 있는 거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뭐 한 줄 한 줄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 부여로 놀러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놀러 간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좀 상황 자체 얘는 좀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부여 현감으로 이제 임명된 거예요. 아들이 이제 부여 현감으로 임명이 돼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동행하게 된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이제 부여 현감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 동행하게 된 엄마고 따라서 약간 이거 일상적으로 납득해도 이 작품에 기본적으로 좀 깔려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이제 어머니의 뿌듯함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부여 현감이 돼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동행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어머니의 어떤 뿌듯함과 자부심 이런 것들이 좀 깔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너희들이 직접 보시면 되는데 일단 표시 한번 해봐. 그 첫 번째 줄 진애에 묻은 때를부터요. 그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 거기 그 기역에서 세 줄 내려가면 염정성 수양버들 그늘도 한가롭다 있죠. 거기까지가 수완이랑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수완 이후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얘를 좀 같이 보시는데 뭐 대체로 내용 그렇습니다. 아들이 일단 부여 현감에 임명돼서 소회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용 자체가 일단 부여 현감에 임명됐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기분 소회도 드러나고 그럼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행렬의 모습도 나타나겠죠. 행렬이 어떻다라는 거. 또 이제 가다 보면 바로 가는 게 아니니까 어디 지역을 경유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지역의 어떤 풍물이라든지 뭐 내지는 여러분들 어떤 정취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근데 이제 가다가 또 뭘 하냐면 그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사대부 여인들은 이제 결혼하면 소식이 끊기는데 가는 길에 이제 일부러 방문해서 아는 벗이랑 아는 동생도 만나고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제 부여 관아로 이제 어떤 부임하는 어떤 뭐 행사 쉽게 말하면 부임하는 어떤 잔치의 내용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작품 말미에 이제 이 사람이 또 승진해서 홍문관 수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작품이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굳이 딸딸딸딸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제가 늘 말하지만 일상적 상황으로 납득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 자식이 벼슬을 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어머니, 사대부가의 여인의 처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 아들이 임명됐다 기분 좋아 하면서 이제 같이 따라가야지 하니까 행렬 나오고 그러다가 그 지역의 풍물들 관찰하고 쭉 나오다가 오랜만에 결혼해서 못 보던 벗이랑 동생을 만나고 심지어 부임잔치 소회 또 얘기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홍문관 수천을 가는 모습 나온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이거 딸딸딸 외우지 말고 그냥 당연한 느낌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만약에 실제로 뭐 운 좋게 나왔다 하면은 그냥 아슬이 어쨌든 간에 벼슬을 해서 뿌듯한 엄마의 마음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납득을 하시면 아마 어려운 작품만 아닐 거고요. 오늘은 특집이에요. 비연계 특집.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 작품 별표 쳐봐 수필.
거기다 적어라 수필 독해력.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늘 얘기하지만 제가 수필 독해력 무조건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 특히 뭐로 갈수록 잘 읽는다? 뒤로 갈수록 좀 잘 읽어야 된다 라고 제가 누차 말했지. 그래서 제가 딱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중략 이전까지는 어렵지 않고요. 그냥 형광펜으로 중략 이후 싹 다 테두리쳐. 중략 이후.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형광펜 안 좋아해요 별로. 근데 이거 표시해놓고 요것만 읽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읽을 겁니다. 딱 요만큼은 읽었으면 좋겠다. 빨리 갈게요.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물건들은 삶을 투명하게 만든다. 적어놨어요. 투명하게 만든다. 내가 어느 구석에 들어가 있어 그것들은 나를 추적해. 아니 그것들이 나를 추적하기 전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표적을 내 스스로 남겨놓도록 유도한다. 내가 인터넷 서핑을 하면 아무리 먼 곳으로 돌아 접속하는 곳마다 내 IP 주소가 남는다. 최근에는 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어렵사이 치료를 끊었는데 프랑스의 어느 사이트에서 당신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을 주의하는 메일이 배달되게 됐다. 물론 이런 투표에서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좀 이걸 납득했으면 좋겠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이 컴퓨터와 핸드폰이 삶을 투명하게 만든다라는 말은 제목이 은밀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은밀한 시간을 위협한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 사실은 이거지. 어떤 개인의 시간을 위협하고 있죠. 근데 사회적으로 또 필요하기도 하지. 뭐 이런 말 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은 아마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저는 군대를 갔다 오니까 스마트폰이 활성화돼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 휴가 나왔을 때 친구들한테 야 놀자 하고 문자 보냈는데 애들한테 욕먹었어요. 카톡으로 보내라고. 근데 요즘은 카톡도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실 이 시대가 짐작도 안 될 텐데 저는 첫 핸드폰을 산 게 고1이에요. 고1. 그때 여러분들 아마 제 나이 또래 날 텐데 뭐 비기 R 주고받고 막 문자 몇 건인지, 그래서 막 문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거 LMS로 안 가려면 40글자에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엄지족이라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문자 보내고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마 이 시기를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가끔 그래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기가 상상도 안 되지만 그립기도 해. 그러니까 니네들 잘 봐라. 너희들은 모를 거야. 우리는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 타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너무 틀딱인가? 약간 그랬거든 진짜로. 뭐 친구끼리 서로 대화하고 그냥 풍경 보고 뭐 있는지 막 보고 이런 게 좀 일상이었는데 요즘 대중교통 다 스마트폰에 이거 에어팟 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너무 달라진 풍경. 근데 또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안 보면 또 뭐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사실 요즘 같아서는 없었으면 좋겠기도 해. 왜냐면 저는 진짜 핸드폰에 지금도 아마 까보면 나올걸요? 카톡이 진짜 물론 학생들 질문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저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이거 하셨나요? 이거 되셨나요? 오늘도 지금 해설강의 3개째 찍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한 거 어제 기억하시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의 위치가 언제든 발각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내용이죠. 자, 마지막 문단만 좀 잘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이해했냐인데 지금부터 형광펜 싹 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람살이란 묘한 것이어서 우리는 투명한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불투명한 것을 획책한다. 유용하니까 요구하면서 동시에 불투명한 걸 바란다. 지금 저 보셨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유튜브를 어떻게 보지? 투명한 걸 원하지만 동시에 불투명하기도 바래. 핸드폰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 양가적인 모습. 한번 읽어볼까요? 산중에 수도하러 들어간 사람은 자신을 물처럼 투명 만들려면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되려 한다. 제가 구분해 놨어요. 물처럼 투명을 바라면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되길 바란대. 대도시에 나와 간결하고 명료한 삶을 살려는 정문의 욕망에는 자신을 군중 속에 감추는 열망이 함께 따라 부른다. 그렇죠? 간결하고 명료하게 살고 싶지만 또 군중 속에서 감추고 싶은 거. 인터넷은 인간들의 모든 삶을 한꺼번에 끌어안기에 그 그물을 넓고 촘촘하게 짜겠지만 어디로 피해드나 은근한 사이트를 구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터넷 그물이 이곳저곳 있겠지만 또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겠죠. 형 먼저 밀어봐. 불투명한 것들이 투명한 것에 힘을 만든다. 인간의 미래는 여전히 저 불투명한 것들과 그것들의 근거지 은밀한 시간에 달려있다. 지금 이 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주제죠. 보세요. 결국 이 지금 작가는 불투명과 투명을 지금 계속 뭐하고 있냐면 대비하면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불투명, 투명.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투명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불투명을 획책한다.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불투명이 결국 뭘 만들어? 투명한 것에 힘을 만든다. 그래서 인간의 미래는 여전히 이 불투명한 것들과 그것들의 은밀한 것인 은밀한 시간에 달려있다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불투명한 뭐? 은밀한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수필입니다. 얘가 주제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견 이 투명한 걸 지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저에는 불투명한 걸 바라기도 한다 이 말이지. 결론? 이 은밀한 시간, 이 불투명을 만드는 은밀한 시간에 대한 가치. 일단 이렇게 잡고 시험장 들어가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제가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 공부하세요. 비연계 고전설 아까 했잖아요. 비연계 수필 한번 이렇게 읽어본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피지컬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괜찮으시죠? 문제 풀어갑니다. 22번에다가 적어봐. 시간. 사실은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지문 잘 읽었으면 1번 찍고 끝나요. 왜냐면 보세요. 가의 열거의 방식이 없다고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계속 풍경이 나올 거거든. 세 번째 줄에 고란사 청풍전, 그 다음 줄에 조령제 청풍경, 그 다음에 노성현 은진미륵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열거가 아닐 수도 없고. 근데 그 와중에 대조의 방식은 이미 불투명과 투명,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물어보는 거잖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선지 딱 보자마자 가한 확신 딱 들었으면 좋겠긴 해. 근데 나 이것 때문에 떠드는 게 아니라 그 2번 선지, 3번 선지, 4번 선지 때문이거든. 보세요. 가는 색채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잘 봐. 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걸 보여주진 않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할게. 앞과 뒤에 인과를 따지는 거예요. 3번 선지 보세요. 나는 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글쓴이의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얘는 있어요. 얘가 이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얘도 인과예요. 4번 선지요. 가와라는 모두 구체적 수치를 통해 나에서요 24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만 이게 변화 과정이 아닌 거예요. 이건 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 기준 인과는 아니에요. 5번 선지만 인간과 자연의 타이점 아니지 이건 맥락으로 쳐줘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2번, 3번, 4번 선지 이런 선지 쉽게 말할게. 있는데 이게 얘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 너희들이 사실 평가원에서 주로 이런 판단 잘 안 하잖아요. 얘가 없거나 그냥 얘가 맥락이 아니거나인데 사실은 요 둘의 인과를 따지는 선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 떠들었고요. 23번은 안 하겠습니다. 답이 5번이라 너무 쉬워서. 24번에다가 예쁘게 적어봐. 뭉개면 뭉개진다. 또 씨 저번처럼 뭉뭉 이렇게 적지 말고. 알겠어? 됐어? 그러니까 나와봐. 니네 이거 24번 3번이잖아. 형광펜으로 밀어볼게요. 디귿에서는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슬픔을 떨쳐내고 마음을 다잡으려 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게 되게 그럴듯하단 말이야.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맞는 것처럼 보여.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지금부터 디귿 갑니다. 디귿에서 4줄 5줄 올라가서 밑줄 한번 쳐봐. 엄전한 개축력 디귿 시절 어찌 차마 잊을 수 있냐. 자식 자손이 있어 귀한 것은 옛그래도 있거니와 당당한 좋은 자리 너를 어찌 못 앉히며 이 좋은 색을 너에게 어찌 못 보이나. 오장에 맺히는 골수에 박혔으니 임종전에 풀릴 소냐. 법에 따른 종부집을 증자로 쓰단 말인가? 라 그랬지. 그러니까 니네가 사실 읽으면서 심지어 보기까지 읽고 들어갔으면 이게 며느리라는 걸 알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당당한 좋은 자리에 며느리가 죽었잖아. 그래서 이 며느리가 내 아들이 지금 부여현감으로 임명 이 당당한 자리에 어떻게 너를 못 앉히나 이게 너무 아쉽다 서럽다. 오장에 맺히나니 골수에 박혔으니 임종전에 풀리겠냐? 안 풀리겠다 설이지. 결론. 니네가 돌아가서 차분히 읽어보면 결국 다 이거다.
너무 슬퍼서 이게 풀릴까 안 풀린다니까 슬픔을 떨쳐내고 마음을 다잡으려 하는 화자의 모습은 아닌 거지. 적어볼까? 사실관계. 제발 돌아가서 차분하게 읽고 따지면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다. 괜찮으시죠? 25번이요. 이것도 시간 얼마나 아낄 수 있어요. 1번 보자마자 딸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의 부르면 늘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 지금 화자는 노예로 보고 있는데 필자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성숙한 이라고 볼 수 있겠어? 답 1번 찍으면 되고. 26번의 별표. 얘를 잘 냈죠? 자, 지금부터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간은 안 할 거야. 나만 할게. 5번 선지 나의 밑줄을 쳐봐. 나의 살림살이란 묘한 것이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과 숨기고 싶은 마음을 함께 지닌 자신의 인간의 양가성을 나타내는군. 얘기해봐. 드러내고 싶은 마음 뭐야? 투명성. 숨기고 싶은 마음 뭐야? 불투명성. 그걸 같이 지닌 인간의 양가성. 얘기해봐. 두 글자 뭡니까? 주제. 그러니까 잘 낸 거야. 됐어? 근데 이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선지 뒷대가리 형광펜 두고 밀어봐. 나의 자진해서 노비가 되려 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은밀한 세계에 스스로 종속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군이라 그랬는데 지금부터 두 개로 풀어준다. 첫 번째, 선지 판단. 돌아가서 읽고 따지는 거. 두 번째, 수필 독해력. 지문을 잘 읽으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여러분들 수필을 잘 읽었다면 4번 선지가 뭐가 좀 거슬려야 되는데 난 그거의 정체를 여기서 밝힐 거야. 근데 일단 기본적인 걸 하자. 먼저 보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수필에 두 번째 주부터 형광펜 들고 밀어 갑시다. 핸드폰을 24시간 들고 다닌다는 건 누가 자기를 부르든 24시간 대기하고 있겠다는 말이 아닌가? 옛날 노비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야 주인이 부르면 지체 달려가야 되니 어쩌지 댓글이 활차였지만 이 민주주의 시대에 자진해서 노비가 되려 되니 이해할 수 없구나. 읽으셨죠? 나 물어볼게요. 뭐가 틀렸죠? 자신만의 은밀한 세계에 스스로 종속되어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종속되는 거야? 타인에게 종속된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핸드폰을 없애고 싶다니까. 왜? 계속 누가 날 찾는다니까. 지금 내 말이 해야 돼? 이게 타인에게 종속된 거야. 괜찮아? 이게 괜히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봐. 그러니까 돌아가서 읽었잖아요. 자신만의 세계에 종속되어 가는 모습이 아니고요. 타인의 연락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타인에게 종속된다고요. 이렇게 돌아가서 읽고 따지면 돼요. 근데 수필을 잘 읽었으면 말해줄까? 그냥 4번 선지가 거슬려야 돼. 이 말 하려고. 나 지금부터 물어볼게요. 알겠지? 자신만의 은밀한 세계잖아. 맞지? 자신만의 은밀한 세계? 쉽게 말하면 은밀한 시간이야. 맞아? 맞아? 근데 여기서 자신만의 은밀한 세계에 종속되어가는 모습이다라고 한 거면 자신만의 은밀한 세계를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잖아. 이 수필의 주제 뭐라고? 은밀한 시간의 가치. 쉽게 말할게. 자신만의 은밀한 세계에 종속되어 간다라고 하는 건 안 좋게 보는 거잖아. 니네 알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 기계들이나 이런 어떤 스마트폰이나 뭐 핸드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은밀한 시간을 없애서 문제라는 거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4번 선지 거슬려야 돼. 보자마자 자신만의 은밀한 세계? 필자는 어쨌든 간에 이게 종속되는 건 안 좋은 거겠지만 자신만의 은밀한 세계는 어쨌든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닌가? 근데 이거를 노비가 되려 한다는 거 뭐 이상한데? 이해되죠? 쉽게 말할게요. 적어볼까요? 주제요. 괜찮아요? 자신만의 은밀한 세계에 스스로 종속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 틀렸다. 근데 그 전에 이게 거슬려야 되는 이유가 얘네가 수필을 잘 읽었으면 은밀한 세계, 은밀한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얘가 거슬려서 확인해 보는 거야. 다 몇 번이야? 4번. 이게 보였어야 된다. 지금까지 괜찮으세요? 됐습니까? 수필복합도 설명 끝났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이제 현대소설 갈 건데 마찬가지로 견습환자. 얘도 연계죠. 여러분들 연계입니다. 수능 완성 연계인데 일단은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이제
지문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얘가 보기가 좀 내용이 중요해서 일단 보기를 한번 갑시다. 30번 보기입니다. 연습환자는 감정이 제거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 제가 늘 강조한 현대인, 비판적 시선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제 끝났죠. 사실 현대인의 일상에 대한 비판적 시선, 그냥 주제입니다. 주인공은 병원 내부의 삭막함과 의료진의 획일화된 모습을 자각하고 무감해 보이는 인물을 치유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요. 이후 그러한 인물의 웃음을 유발하던 주인공은 인물과의 교감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는 반복적 일상의 견고함을 보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냥 아예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공간 있으면 좀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삭막하고 억압적인 사회 시스템을 이제 병원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쨌든 그런 삭막하고 약간 억압적인 똑같은 뭔가 획일적인 사회 시스템 거기에 이제 사실은 길들여진 개인이죠. 괜찮으시죠? 실제로 니네가 이 소설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전부 다 이래요.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인턴까지도 다 똑같아. 그래서 뭔가 이 삭막하고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사회 시스템에서 길들여진 개인, 다른 말로 현대인. 제가 이제 이런 소설은 이거 내 얘긴데? 라고 읽으면 좀 납득이 더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요 개인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병원에 나오는 의료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의료진들을 조금 나는 이제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도하죠. 그래서 이제 인턴이가 됐던 의료진이 됐던 이 의료진들한테 유머를 준비하고 뭔가 좀 웃겨보려고 좀 웃음을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삭막한 거에 뭔가 균열을 내고 싶어서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나도 일상으로 돌아간다. 괜찮으시죠? 그게 이제 보기에 나오는 반복적 일상의 견고함.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떻게든 한번 웃겨보고 그래서 조금 이 균열을 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나도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식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획일적인 어떤 현대인들의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긴 거다를 잡아놓고 제 개인적 추천은 수능 완성 있는 지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 수 있는 지문 한번 읽어보시고 약간 요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딱 요 정도 내면 심리 위주의 소설이다. 딱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27번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뭐 할 말이 없고 28번은 세부일치인데 5번 선지 잠깐만 볼게요. 맞은편에서 인턴을 지켜보던 나는 그에게 말을 걸기 위해 석관하게 된 사건에 대한 얘기.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게 아니죠. 유머를 뭘 던져서 얘를 웃길 거냐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9번도 뭐 3번 찍은 거 무리 없을 것 같고 30번만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 단과 수업 듣는 아이들은 이번 주에 이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쓰지도 않는 용어 쓰면서 선일치 후추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일치죠? 괜찮으시죠? 돌아가서 제대로 확인하라는 거죠? 2번 선지 형광펜 들고 미력하자. 나가 병동 전체가 나지막한 정숙에 빠지면 팽팽한 긴장 상태가 된다는 것은 병원의 삭막한 공간으로 인식한 데에 따른 주인공의 위축된 모습이라 그랬는데 돌아가서 확인해야죠.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그 굵은 글씨 있는 병동 전체가 나지막한 정숙에 빠져버리면 나는 팽팽한 긴장 상태에서 헛기침을 반복하면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의사를 기다리죠. 의료진을 기다리는 거죠. 위축된 사람이 한 행동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위축되었음이 틀렸다. 돌아가서 확인해라. 일치. 뭐 요 정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 단과생들은 수업 때 이거 많이 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요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연계 틀고 끝내면 될 것 같고요. 그 현대시를 갈 건데 그 현대시 같은 경우는 가작품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봐요. 연계죠. 제가 사실은 연계보다 항상 늘 낯설은 대시를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용운 시는 일단 시인 자체가 너무 중요해서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한용운이나 뭐 이육사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시인들이 어려워요. 시가 상징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가시 연계는 털 거고요. 그 다음 나시의 흰 부츠코트로는 사실 여러분들 그 34번에 보기 잘 읽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나의 화자는 자연물이 불에 타 죄를 남기는 모습에서 자신의 고된 삶을 떠올리고
고통과 상처마저 화난 삶의 걸음에 소망 어린 생활 피력한다라 그랬으니까 결국 이 시는 구구절절 또 들어봤자 고통과 상처마저 환한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시인 거거든요. 이게 맥락이죠. 그래서 나시 읽을 땐 맥락 찾고 일거리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가시 연계 털고 그러면서 문제 풀고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입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목에 밑줄 쳐봐.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이미 역설적이죠. 낙원이 왜 가시덤불에 있지?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건데 지금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1년에서 한번 끊고 2년에서 한번 끊고 그리고 3년 이렇게 남겨두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딱 중요한 얘기만 할게요. 1년 한번 읽겠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죽은 줄 알았던 매화나무 가지에 구슬 같은 꽃망울을 맺혀주는 쇠잔한 눈 위에 가만히 오는 봄 기운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쇠잔한 눈이었는데 봄이 오나 보다. 계절의 흐름이죠. 그러나 그 밖에 다른 하늘에서 오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모든 꽃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쇠잔한 눈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건 이게 사실은 이제 봄에 어떻게 보면 향기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알 수 없는 향기는 쇠잔한 눈이 주는 거래요. 라는 인식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좀 이해해보면 결국 눈은 소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봄이 온다? 생성된다? 약간 이런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거 다 빼고 나 이런 거 싫어하니까 그냥 읽어. 쇠잔한 눈 다음에 봄이 와요. 사실은 이 향기도 쇠잔한 눈이 주는 거예요.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은 가늘고 시냇물은 옅고 가을사는 비었는데 파리한 바위 사이에 실컷 붉은 단풍은 곱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풍은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옵니다. 그러한 자연의 인생은 가을바람의 꿈을 따라 사라지고 기억에만 남아있는 지난 여름에 무르녹은 녹음이 주는 줄 아십니까? 똑같잖아요. 무르녹은 녹음 뒤에 뭐가 올 거야? 단풍이 올 거야. 이거 계절의 흐름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단풍도요. 누가 주는 거냐면 무르녹은 녹음이 주는 거야. 지금 내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일단 계절의 흐름이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멋있게 얘기하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말하는 건 이거죠. 자연의 섭리.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일단 한용운이라는 사람이 스님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건 눈이 내리고 나면 이제 쇠잔한 눈이 오면 이제 지나면 봄이 온다. 무르녹은 녹음이 지나고 나면 단풍이 온다. 이 계절 변화인데 이걸 조금 크게 얘기하면 자연의 섭리죠. 3년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워요. 일경초가 장육금신이 되고 장육금신이 일경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경초는 이제 하늘의 풀떼기고 장육금신은 여러분들 엄청난 불상을 얘기하는데 장육불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살이 풀이 부처가 되기도 하고요. 부처가 풀이 되기도 한대요. 뭔 말이야? 읽어볼게요. 천지는 한 보금자리고 만유는 소주입니다. 적어놨어요. 천지는 하나의 보금자리예요. 만유는 그냥 똑같은 작은 새예요. 만 개의 어떤 존재는 똑같은 작은 새예요. 뭔 소리야? 쉽게 말할게요. 얘네가 좀 읽었으면 좋겠는 게 한 풀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부처가 풀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존재의 본질은 동등하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 천지나 만유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도 지금 봐봐. 하늘과 땅은 다 하나의 보금자리야. 다 똑같이 사는 거야. 만 가지의 존재 다 같은 똑같은 작은 새야. 이 말은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보세요.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지금 다른 말 잘 들어봐. 그러니까 나는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야. 제발 EBS 공부할 때 이게 상징적 의미가 뭐다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너희들이 인지해야 되는 건 눈이 오면 봄이 온대. 녹음이 지나면 단풍이 온대. 자연의 섭리. 봐봐. 출제자가 얘가 중요하면 이걸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는구나 하면 니네 이거 판단할 수 있잖아. 계절의 흐름 보여준다면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물어볼 거야. 마찬가지야.
일경초가 부처가 되기도 하고 부처가 일경초가 되기도 해. 이런 말이 나와. 그랬을 때 모든 존재의 본질은 동등하냐고 물어보면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연계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런 말을 떠들고 있는 거지. 앞으로 이걸 외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은 거다. 근데 이걸 왜 말할 수밖에 없냐면 형광펜 두고 밀어. 가자. 이것만 읽으면 돼. 나는 자연의 거울에 인생을 비춰보았습니다. 고통의 가시덤불 위에 환희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님을 떠난 나는 행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얘기합니다. 나는 자연의 거울에 인생을 비춰보았다. 쉽게 말할게 이거 자연이죠. 이걸 통해서 뭘 봤다? 나의 인생을 비춰보았다. 얘기해 두 글자 뭐야? 성찰해봤다. 이게 잡혀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연의 섭리와 원리를 통해서 난 뭘 봤냐면 나의 인생을 봤다고. 즉 성찰한다고. 뭐래요? 그 결론? 고통의 가시덤불 위에 환희의 낙원을 건설하기. 쉽게 말하면 고통이 있어야 뭐가 있어? 환희가 있어. 괜찮아? 근데 님을 떠난 나는 행복입니다. 쉽게 말할게. 님을 떠났어. 근데 그걸 떠났어. 그걸 행복이래. 지금 요거 이해돼? 봐봐. 고통이 있어야 환희가 있어. 다시. 눈이 가야 봄이 와. 녹음이 사라져야 단풍이 와. 고통이 있어야 환희가 와. 님이 떠난 건 고통이잖아. 그래야 행복이 와. 쉽게 말할게. 고통 후에 행복이 오니까 뭐? 긍정적 인식. 되니? 나보세요. 저 오늘 해설 강의 3개째 찍고 있거든요. 마지막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지나면 뭐가 와? 환희가 와. 이거 똑같은 거야. 얘가 지금 자연을 비춰봤단 말이야. 자연에서 보니까 이렇더라고. 근데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을 봤단 말이야. 내 인생을 보고 나니까 성찰해봤더니 고통이 끝나야 환희가 오더라고. 이미 떠났지. 나 힘들지. 근데 힘들다고 안 할 거야. 왜? 행복이 올 테니까.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쉽게 말할게.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제목이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고통에서 환희가 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연기 털었다잉. 나 작품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딱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 연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 내 삶의 무거운 옹이들도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타오르는 것들은 허공에 올라 재를 남긴다. 흰재 저 흰재 부추밭에 뿌려야지. 흰 부추꽃이 피어난 목숨이 환해질까? 부추꽃 그 환한 환생이라 그랬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고통이랑 상처? 그게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두 글자 뭐? 맥락. 이렇게 잡히면 좋은 거고 아니면 읽고 물어보면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괜찮으시죠? 오케이. 31번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거 시간 아낄 수 있는 게 가로 그냥 지워져요. 1, 2, 3은 그냥 지워지고요. 4번은 답이 아닐 수가 없어요. 4번도 옆에다 적어봐. 100%. 얘는 그냥 무조건 맞는 말이라 보자마자 반응하시면 되고. 32번도 3번 선지 잠깐만 볼게요. 이것은 대꾸를 통해 사소한 대상과 거대한 대상 간의 위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천지의 조화로움을 드러낸다 그랬는데 너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일경초가 장육금신되고 얘가 되기도 한다는 건 모든 존재가 본질이 동등하다는 인식이야. 그러니까 위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찍으시면 되고요. 33번 얘를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장에서 얘를 따질 때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현대시 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보기가 없죠. 근데 그 와중에 적절한 거죠. 그러면 느슨하고 최대한 방어적인 걸 답을 찍어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1번 선지형부터 밀어봐 갑시다. A는 향기를 동반한 봄 기운이 화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것임을 드러낸 표현이다 라 그랬거든요. 개인적으로 1번 선지는 시험장에서 니네가 잘 판단하기 어려운 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말을 할게. 봄 기운이 화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것. 이거는 무리가 없을 거거든. 왜냐면 지금 가만히 오는 봄 기운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향기가 동반된 됐어? 이거거든. 그러니까 향기를 동반한 봄 기운이냐. 근데 이거 니네 읽어보면 1년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을 거냐면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하늘에서 오는 알 수 없는 향기가 쇠잔한 눈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향기는 쇠잔한 눈이 갖다 주는 거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향기가 동반된 봄 기운이 아닐 것이다 라는 논리로 그어라라는 얘기인데 전 개인적으로 얘는 좀 애매하다고 봐요.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물론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봄 기운이 향기랑 대응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하늘에서 오는 알 수 없는 향기가 쇠잔한 눈이 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눈이 가고 봄이 오잖아. 그랬을 때 결국 봄에도 향기가 있을 거다라는 인식으로 썼을 것 같아서 내 생각에는 얘는 좀 애매하지 않나? 라는 게 개인적 생각이에요. 근데 3번 선지 한번 밀어봐. C는 몸이 서툰 탓에 화자가 느끼는 고단함이 매사에 반복되고 있음을 드러낸 표현이다. 몸이 서툴다. 사는 일이 늘 그렇다. 나무를 하다 보면 자주 손등이나 다리 어디 찍히고 긁혀 돌아온 일이 쩔뚝거리다 하루가 저문다. 이거 너무 맞잖아. 그러니까 3번 선지가 그냥 너무 틀릴 수가 없는 선지야.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1번 선지는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인정. 향기가 동반되니 틀렸다 안 틀렸다를 따지기가 몹시 좀 애매한 것 같다. 이게 제 생각. 근데 답은 3번이 선명하다. 딱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34번 얘기하겠습니다. 거기다 좀 별표 쳐놓고 얘가 좀 괜찮은데 적어보세요. 답의 선명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단과생들은 알겠지만 계속 문학할 때 이게 특히 현대시 이게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결국 시험장에서 필요한 건 딱 하나야. 내 생각이 온전히 바뀐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답선지에 내가 조금 더 선명한 논리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딱 두 가지 강조하죠. 첫 번째는 판단이 안 됐을 때 어디서 논리를 끌고 올 거냐. 뭐 지문 맥락이냐 아니면 복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런 판단해봤다는 경험이죠. 다른 선지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냥 5번 선지에 대해서 좀 적어볼래? 5번 선지? 5번 선지 이렇게 적어봐. 선명도. 얘가 좀 높았냐? 이게 궁금한 거야. 가 안 할게요. 나만 할 겁니다. 형광부터 밀어봐. 내 삶의 무거운 옹이들도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끌어봐. 상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고통에서 자유롭게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사실 누군가에는 5번 선지가 꽤 그럴듯할 수 있거든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슥 보면 그럴듯할 수 있죠. 이걸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느냐죠. 뭐가 틀렸죠? 상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고통에서 자유롭게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라 그랬죠.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논리를 대입해 볼 거예요. 첫 번째 1번. 지문 맥락입니다. 그럼 보세요. 마지막엔 다시 갈 거예요.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 내 삶의 무거운 옹이들도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타오르는 것들은 허공에 올라 재를 남긴다라 그랬죠. 쉽게 말할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옹이들이 올라가서 재를 남겨. 쉽게 말할게. 흔적을 남긴다. 괜찮니? 다시. 상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고통에서 자유롭길 바라는 마음이라 그랬잖아. 근데 돌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내 삶의 이 무거운 옹이들이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날아가. 그래서 재를 남겨. 그게 뭐가 돼? 거름이 된다는 인식이잖아. 그러니까 상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닌 거지. 이 상처가 재가 되어 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인 거지.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느냐. 아니면 두 번째, 복이. 쉽게 말하면 출제 의도. 다시 봐. 나의 화자는 자연물이 불에 타 재를 남기는 모습에서 자신의 고된 삶을 떠올리고 고통과 상처마저, 고통 내지는 상처마저 뭐가 될 수 있다? 거름이 될 수 있다. 다시 지문 맥락에서 끌고 오면 내 삶의 옹이가 재가 되어서 사라진 게 아니야. 거름이 되었나? 보기의 맥락으로 갔을 때는 고통과 상처도 거름이 됐나? 쉽게 말할게. 고통과 상처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 거름으로 쓰겠다는 거잖아. 없애겠다는 게 아니잖아. 괜찮습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너희들 중에 지금 얘를 틀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시험 때 얘가 안 보였던 사람, 내지는 선명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남기면 안 된다고. 사후적으로라도 이런 판단을 뭐 해봤다? 경험해봤다. 제가 명시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고통 내지는 상처. 됐죠? 거기도 뭐야? 고통 내지는 상처.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쉽게 말한다. 고통과 상처의 흔적은 앞으로 뭐가 될 수 있다? 걸음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얘를 수용한다. 얘는 고통과 상처의 뭐다? 소멸이다. 둘은 다른 거죠. 쉽게 말할게. 얘를 받아들여서 걸음으로 쓸 거냐? 얘가 없어지길 바라냐는 다른 거죠. 이런 판단을 해봤다. 받아들임과 소멸의 차이.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됐죠? 제가 이번 주에 단과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맨날 멘트 써주는 거를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버거운 상황을 지나가는 사람이다. 모르겠어요. 요 끝까지 본 사람들은 이 멘트를 획득할 텐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밖에 나가보니까 많이 덥더라고요. 사실 저는 실내에 거의 있을 만한 일밖에 없으니까 온도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진짜 많이 덥더라고요.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학원을 갔다 하고 해도 이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저보다는 훨씬 밖에 어떤 온도나 공기를 체험할 일이 많겠죠. 숨도 막히고 그 와중에 뭐 이제 점점 시간은 당겨오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사설 모의고사 풀면 점수도 안 좋고 특히 한수 모의고사 점수 잘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이게 문제 난이도를 좀 보니까 선제 판단이 좀 까다로워요. 약간 모래주머니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제 좀 이상해지기도 하고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버거우니까 그래서 버거운 상황을 지나가는 사람이다. 어차피 이 상황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혹시 스스로가 좀 이상하다고 여겨질 때마다 상황이 버거워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잘 무탈히 이 여름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